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제8장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프로그램 평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평가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 평가 기준을 잡고 그 평가 기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해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8장에서는 그러면 7장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했다면 이번 장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실행하는지 이야기할게요. 첫 1절 보면 프로그램 성과 평가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평가란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성과 목표에 대한 평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성과 측정이라는 것은 우리 평가자의 주요 과제이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실행, 평가 등을 기획한 사회복지사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평가를 수행해서 재원 공급처, 기관, 클라이언트, 집단, 그리고 가족 등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야기해 본다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설계, 실행, 평가, 이 평가 단계에서는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그래서 이 평가의 세 단계는 첫 번째는 성과 목표의 핵심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방법을 선택한다. 그래서 보통 성과 목표에 대한 조작화라고 하는데 성과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선정한다. 이때 척도는 신뢰성과 타당성, 민감도, 특이도를 반영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민감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다면 우울증이 있다는 걸 알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이도라는 것은 우울증이 없다면 우울증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척도의 정확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실제로 보면 목표 달성을 여부를 측정 도구를 활용해 우리가 평가하게 되고, 그죠? 목표 달성 여부를 결과를 표와 그림을 통해서 요약해서 해석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프로그램 평가는 측정 단계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에서는 측정 방법으로 측정 도구와 연구 설계, 연구 설계에서는 주로 하는 게 어, 여러분들 그 AB 이렇게 들어본 적 있죠? 단일 사례 설계, 그죠? 이런 연구 설계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측정 방법, 양적 방법을 이용할 거냐, 질적 방법을 이용할 건지를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측정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측정 결과를 분석 해석한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에서는 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측정 도구를 쓰고 어떤 연구 설계에 의해서, 그죠? 보통 이제 사전, 사후 비교 설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회복지 조달하는 시간에 조사 설계 배웠던 걸 한번 열어봐야 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모르면. 그래서 프로그램 평가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성과 목표의 달성 정도를 우리가 파악한다. 보통 이 성과 목표라는 것은 이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주로 척도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데 이런 척도로 활용되는 게 수량 집계, 표준화된 측정 도구, 기능순 척도, 클라이언트 만족도 조사 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양적 방법으로 이런 네 가지가 있고 질적 방법으로는 이렇게 클라이언트 상태랄지 지위, 행동, 기능, 태도, 느낌, 생각 등이 프로그램 점과 비교해서 바람직한 상태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말이나 글이나 행동이나 뭐 문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한다. 그래서 측정 방법에는 이렇게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다. 이건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인과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구 설계 방법으로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 단일 사례 설계인데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실험실처럼 랜덤한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전실험 설계와 단일 사례 설계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연구 설계 방법에 따라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양적 방법과 질적 평가를 통해 성공 평가를 실시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AB와 ABA, B 플러스 등이 선호된다 해서 다시 한번 연구 설계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성과 평가는 앞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측정 방법을 선택하고, 그죠? 그때는 측정 도구와 연구 설계가 결정되고 측정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연구 결과를 측정 결과를 분석 해석한다. 그러면 성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먼저
양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본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마틴과 캐튼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좋은 척도는 첫 번째 유용성. 그래서 일반한 정보를 관계자들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평가 결과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거죠. 그다음에 타당성이라는 것은 우울증이라면 우울증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그다음 신뢰성은 반복했을 때 같은 결과를 나오는지, 정확성 측정 도구의 정확성 측정 수준이 도구의 수준이 정확한지, 그다음에 실행 가능성, 정치적, 윤리적, 행정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지, 비용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단위 비용 보고, 그래서 성과 정보당 발생하는 비율이 합리적인지, 이러한 7가지 차원에서 비교하는데 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된 우리가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 그래서 그러면 측정 유형별로 보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량 집계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있고, 세 번째 기능 수준 족도가 있고, 마지막으로 질적 성과 자료가 있는데 다시 설명해 볼게요. 수량 집계라는 것은 수량 집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량 집계라는 것은 수로 계산하는 거, 수량화하는 거, 그죠? 그래서 수량 집계는 단순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클라이언트의 조건, 상태, 행동이 있어서 질적인 변화를 보인 수가 몇 명이냐, 명목적 수, 그죠? 그래서 만약에 10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10명 중에 3명이 어때요? 취업했다면 어때요? 성과 목표를 수량 집계는 3명이 취업했기 때문에 30%를 달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량 집계라는 것은 예 아니요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몇 프로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과 목표가 보호 아동의 야간 안전율 사고를 감소하면 실제로 몇 건이 발생했는지, 그죠? 기초 학습 능력이 향상이라면 10명 중에서 참여자 중에서 몇 명이나 향상했는지, 그러니까 얼만큼 향상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향상됐다고 되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그다음에 가족관계 향상이라면 가족관계 점수가 몇 점 향상됐냐 아니라 0.1점이라도 향상된 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하는 거라서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벼운 형태의 방법이다. 그래서 마틴과 캐테너가 지적한 수량적기라는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 클라이언트의 상황 및 조건이 변화되는지 간단하게 머릿수,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를 그래서 예와 아니오로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판단한다. 그래서 이러한 수량 집계 방법은 가장 간편하게 성공한 사람의 비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공동모금회나 국내외 그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량 집계를 통해서 실제로 성과 목표를 달성한 비율이 몇 명이냐, 성과 목표를 설정한 것을 달성한 비율이 몇 명이냐를 가지고 비율, 우리가 항상 숫자를 알게 되면 비율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으면 남자가 3명이라면 남자의 비율이 30%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숫자와 비율을 통해서 성과 측정을 설명하는 게 수량 집계라고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사용을 많이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수량 집계 몇 프로가 그죠? 달성했는지, 몇 명이 달성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수량 집계다. 두 번째는 표준화된 측정 도구인데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보통 표준화 측정 도구는 조사 도구, 촉도, 지수, 지표, 조작화, 스케일, 메저먼트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인다. 그래서 표준화된 측정 도구. 여러분들 표준화됐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나 저울 같은 경우에 그죠? 센티미터, 킬로미터를 가지고 저울을 이용할 경우에 누구나 동일한 게 방식에 의해서 몸무게나 키를 재는 것처럼 표준화됐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감정이나 인식이나 태도나 행동 등을 어때요? 어떤 일정한 절차가 있고 그죠? 신뢰도와 타동도가 검증된 척도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감정이나 인지나 행동을 측정하지만 그 척도가 우리 자처럼 신뢰성과 그죠? 타당도. 신뢰성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러니까 동일한 반복적으로 재도 동일한 숫자가 나오는 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키를 재보면 이 자를 다른 자를 이용하더라 여러분 키가 비슷한 거죠. 타동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료를 통해서 몸무게를 자료를 통해서 잴 수 없죠. 그것처럼 타동도라는 건 실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조작했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통 검증됐을 때, 그죠? 보통 이 두 가지가 통계학적으로 그다음에 개념적으로 검증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표준화된 측정
도구라고 부르죠. 그래서 표준화된 측정 도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식이랄지 감정, 태도, 행동, 기능 발달 등에 대한 정보를 반영한 구조화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그죠?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잰다. 그래서 점수화 과정을 클라이언트 상태를 쉽게 이해할수록 단일적인 수치를 제시한다. 그래서 우울증 점수를 가지면 그 사람의 우울 증상이 얼만큼이죠. 그다음에 인지 기능에 대한 점수를 가지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뭐 정상인지, 경증인지, 그죠? 중증인지, 그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된 측정 도구 유형은 뭐 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무엇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냐? 그래서 뭐 인구 초점이냐, 사람 초점이냐, 행동 초점이냐, 그 다음에 태도 초점이냐, 문제 초점이냐, 개인 내적 기능 초점이냐, 대인관계 초점이냐, 발달적 초점이냐, 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척도들이 어떤 것을 우리가 조작했냐를 가지고 우리가 척도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작성하냐, 자기기획식. 그 설문지를 응답한 사람이 하는 답변하도록 그죠 설계된 건 자기기획 척도로 하고요. 그다음 면접원이 그죠 물어보는 걸 답하는 것은 면접 기입 방식 장비 그죠 우리가 컴퓨터나 그죠 이런 걸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장비를 위한 측정이고 보통은 이제 문항 응답 형태에 따라서인데 주로 이제 우리가 리커트 척도 여러분들 사회복지 조사 방문론을 배웠을 텐데 뭐 배우 그렇다 그죠 보통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식 상태에서 얼마만큼 동의하는 정도로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보통은 5점 리커트 척도나 7점 리커트 척도 가장 많이 쓰는데 리커트 유형은 4점, 5점, 뭐 7점, 10점이 있지만 7점 척도가 가장 신뢰성과 타동도가 높다고 통계학자들에 의해서 보고되어 있다. 그래서 구조화된 응답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인식되는 형식에 우리가 체크하고 리커트 척도는 우리가 자료분석론 배울 때 서열에 해당되지만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리커트라는 학자가 우리가 이런 인식 조사를 하지만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걸 검증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좋은 측정 도구라는 것은 신뢰도, 타당도, 반응성, 민감도, 특이도 등이 반영된 거다. 그래서 특이도라는 것은 우울증이면 우울증을 정확하게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타당한을 이야기하고 신뢰도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신뢰도. 그다음에 질병이나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정확하게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의료 쪽에서는 이 특이도 민감도가 매우 중요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암이 있는데 암이 있다고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암이 있는데 암이 없다고 하면 잘못된 진단인 것처럼 실제로 인지적 문제가 있다면 인지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별해낼 수 있는 게 척도의 민감도를 하고요. 반대로 없는데 없다고 여러분들 우울증 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우울증 상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더 크게는 의료에서 병원에서 내가 암이 없는데 암이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없는 걸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특이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반응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과정에서 내 우울증인데 우울증 정도가 미세하게 변했어요. 그죠? 그 미세하게 변한 정도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걸 우리가 반응도로 한다. 그래서 보통 좋은 표준화된 측정 도구랑은 이렇게 타당도와 신뢰도와 그다음에 변화에 대한 반응성과 그다음에 민감도와 특이도를 갖춘 척도를 우리가 신뢰할 만한 좋은 척도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척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척도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 클라이언트 인식, 감정, 태도, 행동 등을 실증으로 적용하게 개발됐기 때문에 실전가가 이 척도가 적합한지를 확인해내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 방문을 배우게 된 거예요. 어떤 척도. 그다음에 여러분들 근거 기반 실전 기억나세요? 근거 기반 실천? 그 근거 기반 실천의 세 번째도 어떤 것으로 가장 잘 척도, 적합한 척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 사정할 수 있느냐처럼 여러분들이 척도가 여러분 척도를 적절한 척도를 찾아 쓰는 게 중요하고 척도라는 게 제한적이어서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때문에 일반적으로 척도를 사용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척도라는 것은 척도집보다는 논문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 찾아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간편 사정 도구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간편 사정. 간편 사정 도구는 우리가 만약에 척도가 없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우리가 미안합니다. 간편 사정 도구는 매우 중요한 건데 표준화된 척도를 사용한 경우에 너무 질문 문항이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한테 우울증을 40문항짜리 물어본다면 대답하면서 우울해질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간편 사정도로 해서 10문항 이내로 짧게 그 사람의 상황을 스크린 진단할 수 있는 형태의 척도가 인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편 사정 도구 해가지고 10문항 이내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척도를 쓰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GDS란 노인 우울 척도 같은 경우에는
그죠? 30문항으로 개발됐지만 지금은 예전에 이제 30문항이 20문항, 그다음에 이게 15문항, 그다음에 10문항, 그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5문항, 그다음에 2문항까지를 그죠? 통해서 노인 우울을 이 2문항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 노인들이 어때요? 그 설문에 대한 부담감 없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률도 높아진다서 요즘에는 간편 사정 도구라는 것은 표준화된 측정 도구에 해당되는데 어때요? 어, 그 그러니까 짧은 문항을 통해서 그 측정하고자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판결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간편 사정 도구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능 수준 척도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은 척도가 있지만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기능 수준 척도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척도라는 것도 다들 기능 수준 척도에서 찾아가는데 그래서 양적 평가를 하고 싶을 때 주로 표준화된 척도랄지 수량색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기능 수준 척도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 쓴다. 그래서 프로그램 목표를 단순하게 클라이언트 개입 전후의 기능 수준의 상대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얼만큼 받겠는지 그래서 미국 지역 정신보건 서비스 평가를 위해서 만든 목표 달성 척도처럼 그죠? 1은 얼마를 의미하고 2는 얼마를 의미하고 3은 얼마 이런 식으로 단계를 지정해서 그 단계의 변화가 어떠했는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걸 우리가 기준순 척도로 한다. 그 다음 페이지 나와 보면 그래서 이 기준순 척도는 마틴과 캐트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준순 척도는 클라이언트의 단 하나의 관점 그죠? 차원에서만 접근해야 되고 등급 1단계부터 5등까지 그래서 매우 기능이 낮은 것부터 매우 높은까지를 포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등록한 시점과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종료한 시점에서 확인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면 기능 척도는 먼저 척도가 만드는 거죠. 기능 1단계 등급화를 위한 기능을 선택하고 어떤 걸 할 건지 그다음 척도의 점수를 1점부터 5점까지 매기고 10점까지 매기고 점수별로 특징을 설명하고죠. 그다음에 현장에 적용해보고 척도에 대해서 신뢰도 그죠? 검사 재검사를 통해서 얼마큼 일치되는지를 확인한다. 저기 옆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기능순 척도인데 음식 섭취를 얼마만큼 잘하는지에 대한 척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섭취 기능순 척도라는 걸 우리가 만들고 수준 1부터 5까지 정하고 그죠? 1은 어디에 해당되고 그죠? 3은 5. 그래서 1은 뭐 30% 이하만 섭취했을 때 3은 50%, 그다음에 5는 70% 이상을 섭취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 노인 관련된 건강 프로그램을 한다면 음식 섭취 기능순 척도를 어때요? 성과 목표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또 체중 관리를 얼만큼 잘하는지도 마찬가지로 척도가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 기능 척도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1은 어떤 걸 의미하고 2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척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수 있다. 그 대신 만들었을 때는 그 뒤에 기능 수준 척도라는 걸 붙여주고 그 점수별로 무엇을 의미한 지금 이건 5점만 나왔지만 1점부터 10점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하는 게 우리가 기능 척도고 그래서 현장에서 오히려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하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척도가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만들 수 있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보면 기능순 척도 그죠? 그래서 이 기능순 척도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평가자는 기능 척도에 대해서 능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측정할 때는 클라이언트 행동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행동이나 문제를 측정할 때는 장소가 일관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찰의 빈도를 일관적으로 해야 되고 그죠? 평가자의 관찰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중립적이어야 되고 평가자가 클라이언트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죠? 측정할 때.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질적 성과라는 것은 숫자를 제외한 그죠? 면접이랄지 관찰, 기록, 영상이란 거죠. 그래서 학교를 얼마큼 잘 적응했는지를 학교 적응 척도로 물어볼 수 있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나 선생님하고 얼마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기장에 써져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과제 수행했다면 그 과제 내용 그 다음에 뭐 웃는 모습, 그 다음에 친구한테 초대를 받아서 어디 같이 가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이게 질적인 거. 그래서 특히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할 때 이 질적과 양적을 같이 쓰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흐름이 있으면 귀납적 방법과 영역적 방법이 있다. 영역적 방법은 앞에 나와 있는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 귀납적 방법이 이렇게 질적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납과 영역을 함께 쓰는 그래서 양적 방법과 질적 그래서 질적 방법 이렇게 프로그램 성과에서 어떤 뭐 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없는 그죠 내용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면접이랄지 관찰 기록 영상 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질적조사 근데 이 질적조사에서는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질적인 자료 수집부터 현장에서 관찰, 그다음에 심층 면접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문서를 할지 다른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면접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례 일지랄지 이렇게 복지관에서 생성하는 문서를 가지고 그 내용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변화가 있는지를 찾아냄으로써 성과 분석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료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반복적 비교 분석이라는데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범주화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범주화, 그죠? 범주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이 그죠? 어디에 행동, 이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부적응을 보여주는 행동인지 글인지 이렇게 우리가 범주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 것을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말해주는 걸 우리가 범주화다 한다. 그죠? 그래서 범주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관찰, 침투 문서, 영상 등의 내용들을 사회복지사가 질적 평가를 위해서 어때요? 풀었었다면 그 내용들을 어떠한 그죠? 형태로 우리가 어디에 속한지를 범주화시킨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연구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면접을 하면 그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서 범주화 시켜주고 그죠? 이 범주화한 내용이 정말로 그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귀납과 연역의 통합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229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문화 관련된 뭐 이렇게 면접을 치셨다 그랬더니 아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죠? 그다음에 이해되지 못한다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에 대한 애로움이 소통이 나아지면서 갈등 증폭이 이렇게 하위 범주를 만들어줄 수 있고 이거 전체를 어때요? 의사소통 애로 답답해지면 서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이렇게 범주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 범주화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죠? 그래서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범주화는 매우 중요한 질적 분석 방법의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 심층 면접, 문서 내용들을 우리가 범주화시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적 평가 사례로 그죠? 권지성 교수님 2010년에 발표한 건데 이렇게 자아 존중감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해당되는 범주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고 또 뭐 생각이 바뀌었음, 안정성을 추구, 상황이 바뀜, 더 나은 생활, 뭐 자격증을 향한 활용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것을 안전성 추구 및 도전이란 범주로 이야기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예 범주를 정해놓고 그죠? 범주를 정해놓고 이 범주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의 말이나 행동이나 뭐 기록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제시하는 형태로 우리가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적 평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범주화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뭐라고요? 그렇지. 범주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면접 내용들 우리가 어떻게 묶어낼 수 있을지 그걸 범주라고 또 묶은 내용이 여기랑 정말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리가 범주 확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반복적 비교 분석이라고 해서 평가 결과가 적합한지를 우리가 점검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프로그래밍 평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측정 방법을 선택하고 그죠? 측정 도구 선택하고 그다음에 연구 설계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평가하는 건데 이 방법으로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수량 집계. 수량 집계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우울증 감소를 목표로 잡다면 정말 우울증 감소가 나타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가지고 측정하는 게 수량 집계여서 예 아니오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와 비율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 및 그다음에 큰 정부 사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성과 측정 방법이 수량 집계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이상적인 건 표준화된 측정 도구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저 앞에 있는 수량 집계는 몇 명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몇 명이 얼마만큼 좋아졌냐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몇 명이 얼마 2점인지 3점인지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고 자나 저울처럼 뭐죠 우울증이랄지 인지기능이랄지 뭐 자존감이랄지 이런 것들을 표준화된 측정 도구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성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간편 사정 도구란 것은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측정 도구가 문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나 노력, 척도를 최소화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간편 사정 도구고 최근 들어서 이런 간편 사정 도구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능 척도라는 것은 척도가 없을 때 우리가 만들었을 수 있다. 그래서 한 문항으로 기능 수준을 정해준 다음에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업 참여 기능순 척도 여러분들만 제 수업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그래서 1점부터 10점까지 부여하고 그걸 점수 주는 것처럼 기능순 척도라는 것을 이렇게 등급을 정한다면 그죠? 1단계부터 5단계 아니면 7단계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상황별로 어때요?
얼만큼 달성했는지를 가지고 어때요? 효과성을 그러니까 성과를 달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척도가 전혀 없었을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능순 척도를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적 척도. 질도라는 건 수 이외의 거 면접이랄지 관찰 기록 영상인데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범주화다. 그죠? 이 성과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 숫자 이외의 증거들이 뭐가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꼭 하나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의 어때요? 뭐 지표로 예를 들어서 수량집계라든지 아니면 표준화 측정 도구, 간편사정 도구 이런 식으로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개.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나의 성과 목표를 달성했는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때요?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게 요즘에는 되게 선호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봐야 될 건 표준화된 측정 도구고 또 그게 없었을 때는 이제 수량 집계를 할지 아니면 간편 사정 도구를 할지 그다음에 질적인 걸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꼭 이 수량 집계나 기술순 척도 그다음에 표준화 척도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특히 기술순 척도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용하는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척도가 없었을 때는 여러분 척도를 만든 다음에 그 뒤에 기능 수준 척도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음식 섭취라는 척도가 없기 때문에 음식 섭취 기능 척도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수준별로 의미한 게 뭔지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체중 관리 기능 척도를 만들고 그 기준별로 어때요? 수준이 뭔지를 이렇게 정해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그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중복된 거 없이 수준을 나눌 수 있었을 때 사용하는 게 기능순 척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렇게 성과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